안녕하세요. 생태적 지혜 연구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박종무 원장입니다. 오늘은 생태적 적정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생태적 적정 기술을 이야기 전에 적정 기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적정 기술이란 에른스트 슈마허가 1960년대 제안했던 중간 기술,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 책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중간 기술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이제 발전된 형태가 적정 기술입니다. 슈마허는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을 통해 첨단 기술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슈마허가 제안했던 적정 기술이란 거대 자본과 기술의 독점에 바탕을 둔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속 가능하며 현실적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 이용 가능한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적정 기술이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졌는지 살펴보면 이 적정 기술은 첨단 기술에 대비되는 위치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진국의 첨단 기술은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노동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자본과 또 노동 절감을 위한 이런 첨단 기술은 개발도상국이나 소위 말하는 후진국, 그런 나라에는 적절하지 않은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 집약되지도 않았고 또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노동력을 절감하는 그런 기술은 불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선진국과 국제사회에서 주도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했냐면 저개발 국가에서의 경제 발전과 빈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의 형태를 보면 지역 공동체에 존재하는 전통 기술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역 발전과 지역 전문 기술, 그리고 자기 의존성에 초점을 맞춰 자본 집약적인 기술에 비해 저렴하고 단순한 형태의 기술들을 갖다 이룹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제3세계 적정 기술은 민중에 의한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명한 것이 라이프 스트로우, 흙탕물과 같이 좋지 않은 물을 걸러주는 이런 기술들, 아니면 전기가 없이 세탁물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수동 세탁기, 이런 것이 적정 기술의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 적정 기술이 적용된 것은 1970년대 정부 주도하에 새마을 운동, 그런 것과 같이 국가의 경제와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도 경제 선진국 대열에 끼게 되면서 저개발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 협력의 일환으로서 또 국내적으로는 교육, 디자인, 공공정책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적정 기술은 제3세계에서는 대안적인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서구의 주류 산업 발전과 기술 발전에 대한 저항 문화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을 정리해보면 개도국의 빈곤과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민의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적정 기술을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안기술, 중간기술, 지역기술, 에코기술, 그리고 인간중심기술,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적정 기술의 한계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기후위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정 기술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시각의 변화는 생태적 적정 기술입니다. 이 생태적 적정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생태계에 끼친 기술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류가 생태계에 끼친 기술들, 이것은 인간에게만 유익했던 인간 중심적 기술입니다. 생태학에 큰 영향을 끼친 기술들을 살펴보면 먼저 하버보스 공법이 있습니다. 이 하버보스 공법은 프리츠 하버가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폭탄의 원료인 암모늄이 칠레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연합군에 의해서 막히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공기 중에 80%에 가까운 질소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하버는 인류의 농업과 복지를 증진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는 암모늄 화합물이 폭탄의 원료로 사용됐지만 전쟁 후에 비료로 사용됨으로써 급격히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인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으로 사람만을 생각해서 사람이 늘어난 것을 인간이 자연의 한계를 극복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많은 사람들이 생태계를 더 극심하게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질소는 지구 전체의 순환 과정에서 일정량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구 내의 질소 순환을 위해서는 연중 4,400만 톤 정도의 질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질소량은 연중 1억 5천만 톤, 거의 300%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다하게 생산된 질소는 당연히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물에 흘러 들어간 질소는 부영향화를 일으켜서 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개발을 생각하면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모여서 원자폭탄을 만듭니다. 이 원자력을 이용함으로써 폭탄과 같은 위험성, 그리고 또 체르노빌 원전이나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태도 발생했지만 보다 더 고민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그 늘어난 에너지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물질을 소모했고 또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은 쉽게 썩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생활에 굉장히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플라스틱이 자연에 버려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생태적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야생의 조류들 그리고 물고기들이 이 플라스틱 조각들을 먹이로 알고 먹은 후 많은 설새와 물고기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 플라스틱들이 끊임없이 마모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전 생태계 또 그것이 돌고 돌아
인류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자 조작, GMO. 요거는 광활한 옥수수밭, 대두밭을 편리하게 경작하기 위해서 제초제 강한 곡물을 만드라고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작된 유전자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인류는 알지 못하면서도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 좀 더 발전하여 유전자 가해 기술,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좀 더 정교하게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장에 인간의 이익만을 위한 유전자 조작, 그것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선통신,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전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꿀벌 봉군 붕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들이 벌을 채취한 후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 벌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벌들의 봉군이 붕괴되는 현상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인류의 전파 사용량이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내 멸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벌을 비롯한 이런 곤충들이 곡물 재배에 필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벌뿐만 아니라 생태계 많은 곤충들이 이 전파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 UN 생물다양성 과학기구는 현재 100만 종이 멸종위기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은 지금이 제6의 대멸종 시기이고 그 원인은 인류의 행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살펴본 기술들, 이 기술들은 인류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준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은 인류에게만 혜택을 줄 뿐 그것이 다른 동물 그리고 생태계에는 큰 부담이 되어 생태계는 극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태적 적정 기술에 대한 고민입니다. 생태적 적정 기술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지속 가능성, 무엇인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수풀과 같이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고 그 자체 순환적으로 가능해야지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완벽하게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지형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현대 이런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풍경들, 이 아파트들 보기에 좋을지 몰라도 50년 정도만 지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콘크리트 쓰레기들이 됩니다. 그 건축 폐기물들은 어디에 버릴 것이며 또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에너지들,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삶의 풍경들은 지속 가능한 풍경들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미지 공동체처럼 일체의 바깥에서 전기 유입이 없고 또 자급자족한 생활 형태로 가야지만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태도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같이 물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을 가졌을 때 만족감을 주는 이런 고급 승용차나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 그런 위치제에 대한 욕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 그리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모두가 더 적게 가지고 살아가는 유쾌한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이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태적 적정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